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근거가 없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연설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며 이 같은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면서 이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주둔 군대의 안보 증진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도달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연설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지하며 동시에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 같고 강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숨진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가 미국 재무부에 북한 자산에 대한 추가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약 3천만 달러로 알려진 미국 내 북한 자산이 원비어의 부모에게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7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보호명령 요청서입니다. 오토 원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에 따라 미국이 압류한 북한 자산 내역을 알려줄 예정이지만 자칫 미국의 영업 비밀법에 대한 위반일 수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이 이를 보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5월 31일 변호인을 통해 해외자산통제실에 정보 제출용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차단된 북한 자산을 보유 중인 금융기관의 목록과 대북 제재 위반 등으로 자금이 차단된 기관들의 이름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2019년 4월 29일 이후 재무부가 북한과의 거래를 허가한 기관들의 목록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보호명령 요청에 일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인을 반려했지만 조만간 해외자산통제실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한번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4월 아들 오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북한 정부로부터 5억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돼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를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My message is to North Korea, like it always is. People matter. Otto matters. We're never going to let you forget our son.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테러 자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약 3,169만 달러라고 밝혀 이 가운데 어느 정도를 원비어 씨 부부가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 회계연도에 최대 12만 5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1만 5천 명이 배정됐는데요. 하지만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명도 없고 앞으로 전망도 암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대통령 메모를 통해 이달부터 시작한 2022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12만 5천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가 4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근동 남아시아 3만 5천 명,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각각 15,000명,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0,000명, 나머지 10,000명을 배정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희망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오랜 전통과 핵심 가치에 따라 강력한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0 회계연도에 난민 지원 등 국제 인도적 지원에 105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며 미국에 재정착한 31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은 지역사회에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헌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입국 프로그램 재건을 강조한 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대폭적인 난민 감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 회계연도에 입국한 난민은 11,411명으로 4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실제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개월째 미국 입국이 전무한 탈북 난민들의 상황도 개선 기미가 없습니다. VOA가 국무부 난민 현황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은 지난해 2월 1명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작한 2017 회계연도부터 5년간 입국한 탈북 난민은 2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미국 입국 난민 12만 9,501명의 0.015%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미국 의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모두 220명이며 한국 입국 탈북민은 약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최근 대담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국경 감시 강화 등으로 탈북 난민 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is that when Kim Jong-un came in, one of the things that he's done is progressively tighten the borders, increasing security on the borders and imposing stiffer penalties and fines against people. 미국 내 북한인권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 수 감소의 배경으로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미국 입국 기간과 탈북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 지원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탈북 난민들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유감스럽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기회를 얻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이후에도 국제기구들과 구호단체들의 다양한 지원 물품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제재가 면제된 사업 건수는 총 19건이며 이들 모두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아직도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해 면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제재 승인 물품은 유엔 아동기금의 자동차 2대와 부품, 산모와 여성보건에 필요한 긴급 지원 물품을 비롯해 미국 내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과 샘복지재단의 결핵치료와 엑스레이, 수출 장비, 태아 모니터 등이며 한국 구호단체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관련 진단과 장비, 독일과 스위스의 코로나 대응 지원 물품 등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원주민 출신 미첼 레드 크라우드 상병의 공로를 재조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의 날로 선포한 11일 소식지를 통해 미첼 레드 클라우드 상병은 한국전에서 중공군과 끝까지 맞서 싸운 대담함과 용기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명예훈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24보병사단 제19보병연대 소속이던 클라우드 상병은 북한 청천강 부근 123고지에서 전방에 매복해 적군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중공군을 포착해 즉시 경보를 울리고 전투를 벌이다 숨졌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클라우드 상병이 소속 부대가 긴급히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재편성하고 강화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충분히 벌어 동료 병사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